지금 중국 경제에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침체됐고 소비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은 계속 강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7월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1.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출은 88.2% 증가했습니다. 내수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대체 중국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경제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주택 건설, 토지 개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관련 금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성장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신중해졌고 기업도 투자를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약해지면서 내수도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IMF 역시 부동산 조정과 소비자 신뢰 약화가 중국의 국내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가도 이를 보여줍니다. 2025년 중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0%였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소비가 약해졌다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장, 부품업체, 물류, 항만, 그리고 수많은 공급망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생산 능력을 국내 수요가 모두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역시 강한 산업 생산과 약한 국내 수요가 맞물리면서 일부 산업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리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2026년 7월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88.2%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은 무려 147.8%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까지. 그런데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배터리, 전기 모터,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대한 부품 공급망이 함께 구축돼 있습니다. 즉,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된 겁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확보한 시장을 바탕으로 다시 생산 규모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상당한 기술 격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격차를 좁히려는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 불리는 CXMT, 중국의 D램 업체입니다. 그리고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YMTC는 2026년 2분기 글로벌 낸드 출하량 기준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3위권에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 기술 격차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단순히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메모리를 직접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자동차와 반도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만들고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에서 관세와 무역 장벽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공정 경쟁이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같은 현상을 중국에선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과잉 생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결국 무너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내수 부진, 부채, 인구 구조.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성장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 더 가깝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내수에 의존했던 성장에서 제조업과 첨단 기술, 수출을 통한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경쟁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을 떠올려 보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이 세 산업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세계 시장을 넓히고 있고, 배터리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메모리에서는 CXMT와 YMT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한국 제품을 사는 시장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도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이유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분명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라고만 보는 것도, 세계 제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산업의 경쟁 구도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분명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높은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앞서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중국의 변화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한국은 그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나는 상식이었습니다.